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포드 F150 랩터 차에 대해서 저번에 리뷰할 때 다 하지 못한 말씀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랩터는 포드 F150에도 있고 레인저라는 모델에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F150 랩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 차를 되게 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랩터를 많이 갖고 있던 딜러십들이 다 팔지 못한 랩터를 할인해서 팔기 시작했더라고요. 미국에선 진작부터 할인해서 팔기 시작했고, 캐나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판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2019년식 모델이 아직도 있는 것도 있고 2020년식 모델도 마찬가지고요. 2021년부터는 페이스리프트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좀 더 외부 디자인이 더 어그레시브하게, 더 강력해 보이게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랩터를 빨리 팔아치우기 위해서 딜러십에서 드디어 행사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좀 노려보고 있어요. 만약에 랩터 F150을 좀 저렴하게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얼른 가서 사시는 게 좋지만, 그래도 F150 같은 경우는 헤드라이트만 바뀌어도 차가 좀 많이 달라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되면은 바로 중고차 느낌이 나는 이 차를 지금 당장 사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굳이 지금 이 모델을 사는 것보다는 올 가을, 겨울 정도 되면 그 새 모델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여담이었고, 이 랩터가 두 번째 랩터죠. 이 전세대 랩터가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가장 특징적인 건 엔진 사이즈가 확 줄었어요. 그리고 터보 엔진이 올라가면서 차가 더 빨리 나갑니다. 확실히 그 가속력은 좋은데, 포드에서 말하기는 연비도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이 차를 몰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엔진 사이즈를 줄여서 터보를 올렸다고 해서 F150 랩터는 전혀 연비가 좋아지지 않았어요. 뭐 좋아져 봐야 0. 몇 킬로 정도. 그래서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도 리터당 6킬로를 가지 못합니다. 그것도 아주 천천히 다닐 때 조금이라도 밟고 이러면 뭐 리터당 5킬로 미만으로 떨어지는 그런 연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대용량 자연흡기 엔진이 있었을 때 연비하고 비교를 해도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랩터를 구입하신 분들은 꼭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랩터 뿐만 아니라 포드 F150에는 90리터 사이즈의 연료 탱크가 들어가는데 옵션으로 136리터까지 추가할 수가 있어요. 전에 제가 구매했던 차에도 136리터의 연료 탱크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기름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한번 넣으려면 시간도 꽤 오래 걸리고요. 하지만 더 장거리 가거나 평소에 크게 연료에 신경 쓰고 싶지 않으면은 분명히 큰 연료 탱크 사이즈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일단 이 차의 기본 가격은 76,699불이 캐나다 달러인데요, 이 정도의 가격에 있는 차는 없고요. 여기에 이제 옵션을 추가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통 판매되는 캐나다의 F150 랩터의 경우 8만 불 후반에서 10만 불 조금 안 되게까지, 그 정도 한 10,000불 정도의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실질적으로 구매하실 분들은 대략 그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5000rpm에 450마력이 나오잖아요. 3.5 V6의 이코부스트 엔진이고요. 달리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포드 머스탱 GT 차 있잖아요. 그 GT 차하고 일반 롤링 스타트, 예를 들어서 뭐 50km, 60km, 70km, 80km에서 스타트를 시작해서 최고속까지 올라가는데 160, 70km까지는 같이 가요. 물론 이제 그 속도가 넘어가면 공기 저항에 따라서 랩터는 그다음부터 주춤하게 되고, 그 속도의 범위까지는 거의 똑같이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속력이 좋고, 이 차의 덩치에 비해서 나가는 걸 볼 때 좀 짜릿한 이런 맛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세대에 비해서 아쉬운 부분은 머플러 사운드예요. 아무래도 그 엔진 사이즈가 줄고 터보 방식의 엔진이 올라가다 보니까 머플러의 사운드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상당히 조용한 차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차의 승차감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바디온 프레임 차잖아요. 바디온 프레임 차가 갖고 있는 그 특징적인 조용함과 부드러움은 이 차에도 고스란히 있어요. 다만 이 차에 적용되는 타이어가 얼터레인 타이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눈으로 딱 보고 되게 불편할 것이다, 소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얼터레인 타이어 중에 예를 들어서 BF 굿리치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구디어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BF 굿리치가 들어간 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행 소음도 조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온 프레임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에 이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제 오프로딩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뭐 키 피처라고 해서 쇼크옵서버 차의 어떤 뭐 달리는 부분 나와 있잖아요. 자, 그 중에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이 쇼크옵서버예요. 이 F150 랩터 같은 경우는 진입각이랑 탈출각이 일반적으로 랭글러라든가 랜드로버의 몇몇 차종, 포러너 이런 차종에 비해서 확실히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오히려 더 안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탈출각 같은 경우는 30도가 넘질 않아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오프로딩에서 바위를 타거나 큰 장애물을 넘는 오프로딩에는 이 차는 절대 어울리질 않아요. 근데 그거를 꼭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 쇼크옵서버를 보면은 당장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쇼크옵서버는 포드에서 말하기에도 레이싱 샥이라고 돼 있어요. 오프로딩 박스 라이브 밸브 레이싱 샥.
어떤 거냐면 이 쇼크옵소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그 오일 자체가 끓어오르게 되고 그러면서 점성이 약해져서 실질적으로 계속 오프로딩을 다니다 보면 어느 정도 지탱해줘야 될 쇼크옵소버가 물러지는 바람에 노면을 타는 특성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쉽게 말씀을 드려서 보조 탱크가 달려있는 이런 쇼크옵소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쇼크옵소버는 그래서 어느 때 사용하게 되냐면 그런 장애물을 넘을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차가 고속으로 거친 길을 상당히 오래 갈수록 이 쇼크옵소버의 기능은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랠리용 쇼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드 F150은 일단 기본적인 설계 자체가 장애물 통과용이 아니라 비포장도로나 산악길이라든가 여러가지 오프로딩을 빠르고 민첩하고 부드럽게 지나가는 그런 기본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차를 가지고 오히려 장애물을 넘거나 좀 더 험한 길, 속도는 내지 못하지만 그래도 뭔가 짜릿짜릿한 이런 길을 가려고 하면은 또 다른 튜닝을 더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도 물론 바꿔야 되고요. 이 차를 그대로 예를 들어서 그런 장애물 있는 데를 가져갔다가는 앞범퍼는 그렇다 치더라도 뒤에 머플러라든가 뒷범퍼는 기본적으로 찌그러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간에 있는 커버링이 되어 있지 않은 여러 부품들이 많이 긁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좋지 않냐면 녹이 잘 쓸게 돼요. 나중에 차 밑에 들어가게 되면 금방 녹이 쓸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런 장애물 있는 오프로딩을 추천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랩터 F150은 오프로딩용이잖아. 근데 오프로딩이라는 게 진짜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진흙도 있고 바위길도 있고 그냥 일반 랠리길도 있고요. 경사길도 있고 모래길도 있고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차가 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은 기본적으로 랠리 코스, 모래 코스, 그리고 경사 코스 이 정도가 좋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물 코스라든가 진흙 코스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라고 보시면 돼요. 오프로딩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오프로딩 따라가서 이 차의 기능을 테스트해보겠다. 물론 도전 정신 좋습니다. 저도 도전하는 거 좋아하는데 차가 망가질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핸들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차 핸들링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이제 F150의 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몰고 있는 크로스오버 차나 세단이나 스포츠카에 비해서 크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핸들을 돌려야 되는 반경이 많이 커져요. 그래서 물론 내가 좀 더 다이나믹하게 핸들링을 해보겠다라는 건 어울리지 않지만 그래도 이 핸들을 잡고 편안하게 가거나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핸들링은 이 F150이 어떻게 보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약간의 개인적인 느낌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 차의 서스펜션의 장점을 또 말씀을 드리면 이 차는 바디온 프레임이고 휠베이스도 길고 타이어도 큰 게 들어가 있고 차의 무게중심 이동 자체가 어느 한쪽에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많이 쏠리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일반 온로드나 오프로드나 다이나믹한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가 어딜 점프를 해서 앞이 먼저 떨어지고 뒤에가 나중에 떨어지더라도 어떤 밸런스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도 바로 균형을 찾아가요. 이게 F150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랩터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오프로딩을 하기 위해서 타이어의 공기압을 뺐다거나 아니면 다른 규격에 맞지 않는 타이어를 꼈을 때는 좀 더 다른 운동 특성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튜닝을 하실 때 꼭 감안을 하고 튜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덩치가 크고 바퀴와 바퀴 사이의 거리가 멀고 무게중심이 잘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차체 자세가 바디온 프레임이라는 거를 잊을 정도로 큰 요동 없이 아주 정확하게 주행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정말 안정적이고요. 이거는 랩터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메이커가 갖고 있지 않는 포드 F150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핸들링하고 차의 움직임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출렁출렁거리는 그런 트럭은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차에 이제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레인 키핑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이 레인 키핑 시스템을 보면 차가 원체 크다 보니까 차선이 약간만이라도 좁은 곳을 들어가게 되면 정신없이 얘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차선을 지키려고 하는데 차선을 넘어갈 것 같다라는 사인이 계속 들어오면서 아주 바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꼭 레인 키핑 시스템을 끄는 게 좋아요. 오히려 키고 다니면 좁은 차선에서는 좀 정신없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이 랩터를 직수입해서 타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말씀이 어떤 건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좁은 차선에 들어갔을 때는 꼭 레인 키핑 시스템을 끄셔라 하는 게 제 조언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러 안전장치라든가 편의장치가 일반 고급 세단이나 SUV에 들어가 있는 거 못지않게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게 트럭의 현실인데요. 특히 랩터 같은 경우는 워낙에 고가의 차량이고 많은 옵션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차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트럭에 비해서도 더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드의 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한글 인식이 잘 돼요. 앞에 센터 모니터에. 그렇기 때문에 계기판 아니고요. 센터 모니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내가 음악을 듣는다든가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이름을 본다든가 이랬을 때 한글이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한글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때 이 F150이란 차가 도난율이 상당히 높은 차였어요. 지금 북미의 도난율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최근의 차 2017년식 18년식 차 중에 도난율이 높은 차가 오히려 뭐 렉서스 RX 이런 차들이 도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시큐리티 시스템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 초반까지는 이 포드 F150이 항상 순위 안에 들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F150 중에 랩터라든가 뭐 리미티드, 킹렌치 이렇게 좀 더 옵션이 많아서 시큐리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트럭들은 도난율이 현저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도난에 대한 걱정은 많이 없어도 됩니다. 자, 그리고 트럭의 뒷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트럭의 크루캡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넓어요. 뒷자리가. 대부분 F150이 똑같은데, 그런데 이제 단점 하나는 의자의 등받이가 거의 직각으로 서 있기 때문에 장거리를 갈 때는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뭐 세단형 자동차도 등받이는 거의 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나. 근데 세단형 자동차의 등받이를 보시면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하지만 이 포드 F150의 랩터라든가 일반 포드 F150 같은 경우는 거의 등받이 각도가 서 있기 때문에 자리는 넓어서 뭐 다리는 원 없이 뻗을 수 있고 스트레칭할 정도의 공간도 나오지만 이게 오래 가다 보면 아무래도 허리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허리를 받칠 수 있는 쿠션이라든가 뭐 베개 이런 것들을 차에 넣어놓고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차를 처음 사면 하루 이틀은 실내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엄청나게 우락부락한 느낌의 차가 차선을 거의 넘어가는 듯한 느낌까지 들어요. 그래서 혹시 당황하는 분이 계실 수가 있는데요. 한 이틀만 지나고 나면 뭐 일반 중대형 세단 자동차를 타는 것보다 오히려 그 거리감이 확실해지면서 차선 유지하는 느낌도 더 좋아지고 시야가 더 넓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좁은 길을 갈 때도 더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요령이 마음속에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커서 운전이 부담스러울 것 같다라고 차는 좋은데 구입을 주저하시는 분들은 아무 걱정 없이 차를 구매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차를 사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 차 멋있다고 여러 아저씨 분들이 이렇게 엄지손가락 치켜 세워줄 겁니다. 그러면 뭐 땡큐 하시면 되고요. 뭐 저도 그러는 편이고 이 랩터가 그 정도로 인기가 많은 차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세대 랩터에 비해서 지금 2세대 랩터는 약간 인기가 시들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중심적인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엔진의 다운사이징 그리고 머플러 사운드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점적인 이유라고 말을 많이 해요. 1세대 F150 랩터 같은 경우는 제가 있는 곳 같은 경우는 물론 미국은 아닐 수 있습니다. 미국은 워낙에 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환경일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있는 곳 같은 경우는 거의 차를 단종되는 시점까지도 쉽게 구할 수 없었던 것을 기억을 해요. 그만큼 인기가 좋았는데 지금 2세대는 약간은 그 부분이 떨어졌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차는 포드에서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8기통 이상의 무지막지한 엔진을 다시 넣어볼까. 왜냐면 기존의 랩터만이 갖고 있는 명성을 되찾고자 다시 엔진 사이즈를 키운다는 그런 또 루머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또 적용이 된다면 뭐 이거는 아직 장담을 못하겠지만 제가 원하기를 다음 페이스리프트 때 그런 엔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랩터 F150과 일반 F150에 비교해서 또 장점이 하나 있는 것이요. 아무래도 스테빌리티 컨트롤이 아주 스테디해서 예를 들면 일반 F150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 자체가 차가 앞이 무겁고 뒤에 가볍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 브레이크 밟을 때라든가 급가속할 때 차의 움직임 자체가 정말 앞이 무겁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요. 특히 빗길 같은데 좌회전 우회전 할 때 이게 약간만 악셀레이터를 눌러 밟아도 바로 뒷바퀴 그립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운전자들이 일반 F150의 트렁크 안에, 그러니까 베드죠, 그쪽에 무거운 짐을 싣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뭐 휠 타이어를 싣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알루미늄이나 쇠로 된 공구통을 이렇게 싣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무게중심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싣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포드 F150 랩터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도 다른 F150에 비해서 앞이 더 무거웠지 가볍진 않지만 그래도 이 서스펜션 컨트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 다른 F150이 갖고 있는 그런 운전자가 느끼는 앞이 무지막지하게 더 무겁다라는 느낌은 랩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안정적인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차를 자갈길이나 아니면 일반 비포장길, 좀 그래도 평탄한 비포장길에서 80km, 100km 이렇게 고속으로 달려보잖아요. 그럼 이 차의 성능을 정말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만큼 편할 수가 없고 이 길에서 이렇게 달려도 돼 싶을 정도로 이 차를 끌고 주행을 해도 차가 느끼는 부담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차가 느끼는 부담감이 없다라는 건 운전자가 그만큼 편하다라는 말로 다시 표현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즐길 준비가 돼 있거나 어떤 환경적으로
그런 부분이 내 주변에 있고 내가 그 안에서 뭔가 재밌는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거기에 당연히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 되시는 분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구매를 해서 타고 다니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삼위일체가 돼야 됩니다. 경제적인 면, 그리고 주변 환경적인 면, 같이 다닐 수 있는 친구들도 있어야겠죠. 뭐 여러 가지들이 다 어우러졌을 때 그렇게 이 차를 구입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서라도 한두 가지 요인이라도 이렇게 없는 경우는 좀 더 생각해 보시고 고려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장점만 있냐, 단점 있죠. 당연히 다운타운 같은 데 갖고 나가서 패러렐 파킹할 때 타이어를 인도에 바짝 붙이고 세운데도 뒷차 앞차보다 이 차가 밖으로 튀어나가는 게 많아서 좀 마음이 되게 불안할 때가 많고요. 트럭이라서 막 타고 다닐 것 같은 마음이 들지만 실제 정말 많이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덩치가 큰 반면 이거를 좀 더 미세하고 세차할 때도 그렇고요, 차 관리할 때도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줄 자신이 없는 분들은 만약에 트럭을 사고 싶으시면 랩터보다는 일반 F150을 사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 비 오는 날 와이퍼 블레이드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좀 다른 F150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차를 사실 처음 사서 와이퍼를 한동안은 뽀드독의 잡소리라든가 다 껴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미흡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잖아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런 픽업 트럭은 그 부분의 기간이 상당히 짧아요. 일단 앞유리가 큰 부분도 있지만 와이퍼 블레이드도 상당히 길고요. 그래서 좀 더 일반 차처럼 앞에 비 오는 날에 그 와이퍼를 비슷하게 사용하고 싶으시면 꼭 그 와이퍼 블레이드를 자주 닦아주시고 그 안에 먼지가 끼지 않게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관리하려면 잘 안 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앞바퀴를 밟고 올라가서 와이퍼를 들고 이렇게 꼭 닦아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캠퍼를 픽업 트럭 위에 올리셔서 캠핑을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거는 이 랩터뿐만 아니라 F150에는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가 않아요. 배드에 올라가는 페일로드 무게도 그렇고 이 차가 갖고 있는 뒤에 리어 스프링 시스템도 그렇고요. F250이나 F350에 그 캠퍼를 올리는 부분을 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F250이나 350 같은 트럭들이 커머셜 기준으로 만들어서 리프 스프링도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만큼 그 배드가 견딜 수 있는 하중이 더 커요. 하중이 커야 기본적으로 주행할 때도 이 차가 갖고 있는 바람에 의한 저항도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피시테일 같은 안 좋은 운동 성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데 F150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거운 캠퍼를 올렸거나 좀 더 에어로다이나믹한 스타일이 아닌 일반적인 오래된 캠퍼를 올렸을 때는 심지어 피시테일처럼 이렇게 막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랩터뿐만 아니라 F150에는 위에 캠퍼를 올리시는 부분을 추천드리진 않아요. 네, 이 부분은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캠퍼 올리려면 F250이나 F350을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 F150 랩터를 타고 다니면서 온로드 중심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F150 랩터의 오프로딩 기능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때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게 돼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마음은 놓이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부분은 항상 댓글로 물어봐 주시고 제가 빠른 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랩터를 사고 싶으신 그 미국 캐나다에 계신 분들은 주변에 보면 이 차 아직 안 팔려서 쌓아놓고 있는 딜러십들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이때 가격적으로 딜을 하시면 잘 될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추가될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기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